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휴가 중인데요. 사법부가 저를 갑자기 소환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법 폭거,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긴급해서 제가 휴가 중이지만 잠깐 여러분들께 고성국 칼럼을 녹화로라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 앞에 잠깐 섰습니다. 뭐 내용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법원 행정법원 12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주심은 강재원이라는 자입니다. 강재원 부장판사. 이 자가 MBC 대주주 박문진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어요. 이 강재원이는 박문진의 이제 임기가 다 끝난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 이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했는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실제 재판을 하는 이른바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될 건데 이게 몇 달이 걸릴지 뭐 몇 년이 걸릴지 사실은 모릅니다. 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박문진 이사가 지금 공백 상태가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임기가 다 끝난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자들이 그대로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이건 몇 년이건 이 본안 심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박문진 이사진을 해먹겠다는 겁니다. 박문진 이사진이 중요한 이유는 MBC 사장 선임권을 이 기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북주사파의 아주 대표적인 이 좌파 방송을 저지르고 있는 MBC 사장과 임원들이 그대로 눌러앉아서 몇 달이건 몇 년이건 지금과 같은 이 종북 주사파 방송을 계속 해대겠다는 겁니다. 이 재판부가 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강재원이라는 자는 이미 임기가 다 끝나버린 이 세 명의 이 세 명이 새 이사진이 취임할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 네, 이렇게 이 강재원이라는 자가 이 집행정지를 이제 인용을 하는 바람에 방통위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 탄핵으로 직무정지 사태죠. 직무정지 상태에서 그래도 이 탄핵을 감수하고 서둘러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게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MBC는 종북주사파 손아귀에 남겨져 있게 됐고 그게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자 MBC 지금의 임원진이요 이 자들은 뭐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결정 역사적 결단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직무대행을 김태규 부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이 김태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유명한 판사 출신입니다. 이 방태규 직무대행은 즉시 항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전혀 법적으로 위법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고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이고 이 본안 이게 위법이냐라고 하는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통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통위가 2인 이상으로 회의 개최 의결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이진숙 위원장과 본인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느냐. 판사마다 판단 기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 의해 다시 한번 판단을 묻겠다. 그래서 항고 절차를 즉각 밝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MBC 방문진 이사들의 이 선임이 효력 정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좌파들은 지금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겨레 이진숙 방통위의 방송 장악에 제동이 걸렸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온노령 문화방송본부죠.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문화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칼바람을 막아줬다. 법원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 야당들은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사필 규정의 당연한 결과다. MBC의 현 집행부 그리고 언노련과 민노총이죠. 그리고 야당 이자들은 지금 제가 전해드린 대로 완전 잔치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항고심 판단을 지켜보겠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지장이 생겼다.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도 적극 임해서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법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이고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법원은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부의 인사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줬다.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정상적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 공영방송 MBC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사실관계를 전해드린 것이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법부에 3천여 명의 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450여 명은 이른바 좌파 성향의 판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명수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이자들을 요소요소에 꽂아 놓았어요. 영장 전담 판사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행정법원의 어떤 주요 결정을 하는 판사 자리라든지 또는 각 지역의 법원장 자리라든지 갖다 꽂아 놓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런 자들을 싸그리 다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 자들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거 안중에도 없는 자들입니다. 판사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법정의 이거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자들한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전복, 대한민국 적화 혁명 이념입니다. 그 혁명 이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된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결정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2심까지 올라가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해놓고 나서도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이자가 정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활보하게 만든 게 이 종북주사파 판사예요. 또 유죄의 상당성을 인정하고서도 이재명이한테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길길이 살아날 때서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게 바로 이 450여 명의 종북주사파 판사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그 450여 명의 종북주사파 판사 중에 하나, 강제원이라는 자가 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폭거를 저지른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권력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삼권, 세 개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행정부,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 권력, 그 다음에 국회 입법부 권력, 그 다음에 법원이라는 사법부 권력, 이 세 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독재로 전락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입법부에서 발생하는 일 중에 일부가 이번처럼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사법부는 그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행정부의 권한을 일단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70여 년 동안 견지해 왔어요. 또 입법부의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사법부로 문제가 넘겨질 때도, 그럴 때도 웬만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입법부 영역을 웬만하면 사법부가 침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발생했던 그 패스트트랙 사건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1심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사법부가 몰라서가 아니라 웬만하면 정치권이 알아서 좀 해결해라, 그래서 계속 재판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 강제원이라는 자는 사실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인사권을 일개 판사가 지 마음대로 행사하는 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제가 앞에 전해드린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이게 재량행위예요. 일단 대통령이 어느 장관을 임명할지 그 대통령 재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원장이 누구누구를 이사로 선임할지는 방통위원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유일하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재량권이 아니겠지만 대다수 99.99%는 행정기관장의 재량권에 해당되는 게 인사권이에요. 따라서 그게 설사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권 분립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위법 행위가 명백해서 도저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할 때나 사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5인 방통위원회가 2인으로 돼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2인 이상이면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이 인사를 강제원 이자가 뭐라고 선임한 새 이사의 권한을 집행합니까? 정지합니까? 그야말로 이건 인사권을 완전히 훼손하고, 행정부의 인사권을 완전히 훼손하고 일개 판사가 인사권을 대신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 이사 선임한 거 아니지 않느냐? 무슨 소리? 새 이사의 선임을 중지시킨 그 순간 지금까지 있던 이사의 임기가 다 됐음에도 끝없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게 또 하나의 인사권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부 일개 판사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함부로 훼손한 사법 쿠데타라고 이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또 임명처분의 경우에 임명을 했는데 누군가가 불만을 품고 집행정지를 이번처럼 요청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일단 임명 행위의 효력 자체는 그냥 유지하고
그런데 이게 진짜 위법인지 아닌지는 본안에서 심리를 하게 돼 있어요. 본안에서. 임명행위의 법률적 하자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 집행정지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70여 년 동안 지켜져 온 관례입니다. 판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겪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그냥 잘렸잖아요. 고대영 KBS 이사장 그냥 잘렸잖아. 강규영 KBS 이사 그냥 잘렸어요. 이거는 해임 자체가 위법했던 거예요. 위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는 일단 이게 행정부의 임명권이니까 일단 그거는 그냥 존중하고 실제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본안에서 가리자. 그래서 이 사람들 몇 년 동안이나 재판을 해서 전부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해임이 취소된 거예요. 이게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단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것은 사법부가 함부로 정지시키지 말고 일단 그것은 인정하면서 위법 여부는 따져보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집행부정지 원칙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게 이번 판결입니다.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영 KBS 이사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법원이죠. 김명수 때 법원이에요. 뭐라고 판단했냐. 자녀 임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은 전부 자녀 임기가 남아있었어요. 또 불법적으로 해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뭐 손해는 있겠지만 회복 불능한 손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의 권한쟁의를 기각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신청인 권태신이야 이 세 명이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자들한테 무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거라고 그걸 가지고서 이 신임 이사들을 집행정지를 시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 재판부 집행부정지라는 기존 법원의 입장, 기존 법원의 법리와는 달리 이게 법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판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함으로써 박문진 신임이사들을 사실상 해임해버렸어요. 그리고 임기 다 끝난 이 권태신 이하 3명의 이사들의 임기를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 일하라고 인사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법 폭거고 사법 쿠데타입니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오점을 남긴 사법 쿠데타라고 이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아까 제가 이 사법부에 아직도 450여 명의 사법 정의보다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적화 혁명 이념을 우선시하는 좌파 판사들이 종북 주사파 판사들이 버티고 있다. 그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 공작이지 이걸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MBC 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상권 분립 유린한 정치판사 강제원을 규탄한다. 예, 권태선 등 구이사 3인이 제기한 박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이 강제원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박문진 이사 6명의 임명이 효력정지되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를 각오하고 임명한 박문진 이사들의 임명행위가 효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다. 하나, 박문진 구이사들의 임기가 3년이 다 돼서 이제 만료가 됐음에도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후임 이사가 언제 선임될지 모르는 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자들이 계속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다. 아직 본안 판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어떠한 법적 판단도 없었다. 행정부인 방통위가 의결한 박문진 이사 선임 회기는 유효하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원 이자는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속단했다. 전혀 근거 없는 결정을 내렸다.
둘째, 강제원이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전제하면서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앞뒤가 완전히 다르게 얘기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얘기 안 하고 없다고도 얘기 안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듯이 냄새만 풍기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셋째, 상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권한과 사법부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해온 그동안의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 강제원이가 일개 판사가 행정부 인사를 스스로 해버리는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린 것이다. 행정부 수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입니다. 공식 서한을 보내서 사법부의 정치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 또 정치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대법원장에게. 더 이상 인내만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인내만 한다면 헌법상의 불을 구성할 행정부의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법부에게 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한 사법 쿠데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정과 교정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해야 된다. 이게 MBC 노조의 첫 번째 성명입니다. 자, 두 번째 성명은 아무리 종북주사파 판사가 막더라도 MBC 개혁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충격적이다. 이로써 MBC 개혁은 잠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안형준이 MBC 사장, 안형준이는 계속 MBC 사장 자리에 앉아서 비언론 노조원들의 인사차별을 할 것이고 언론 노조원들은 끔찍한 편파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마귀가 수레를 멈출 수 없듯이 당랑거철 사마귀가 어떻게 지 주제도 모르고 감히 수레를 멈추겠다고 나섭니까? 바로 깔려 죽지. 자유와 평등, 정의를 향한 역사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방통위 측 변호인들이 해당 사건을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다. 고등법원은 행정심의부와 다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판결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행정심의부 강제원이가 어떤 논리를 펴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덕에 이미 임기가 다 끝난 자들이 지위를 유지하는 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후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의사가 부상을 빨리 치료했다고 화를 내는 전임자의 느낌, 전임자를 보는 느낌이다. 조금의 흔들림 없이 우리 MBC 제3노조입니다. 우리는 노영방송 MBC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계속할 것이다. 언총의 입장문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언총. 세기의 오판이 나왔다.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국민이 부여한 주권 행사에 따른 결과물이다. 권한행사 과정에서 명확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행정부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상권분리 원칙이다. 강제원은 이번 박문진 가처분 판결을 통해 그 원칙을 삼켰다. 임명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 행위 효력이 무효화되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가 신임 박문진 이사를 해임하는 효과로 기결된다.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없었던 사법 행포다. 사법부는 당시 문재인 사법부는 본안 소송에서는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강규영 KBS 이사장, KBS 이사 등이 다 구제됐지만
권한쟁의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가 있다. 강제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법 저울은 기울어졌고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는 지체됐고 결국 MBC 내부에서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피해 언론인들에 대해 가늠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MBC에 대한 이 사법부 강제원이의 세기적 오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전에 빼곡히 적힌 법문을 걷어차고 오리로 가득한 월권 행위만 기록하게 됐다. 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의 입장문입니다. 국민의힘의 원외 위원장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혁그룹 2, 3회에도 오늘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규탄한다. 법원의 MBC 박문진 이사 임명 제동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은 2인 체제와 기존 임원들의 손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추천권을 방기한 결과입니다. 만약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면 국회 추천 3인을 일부러 해태하고 있는 이 방통위 법 자체가 위헌입니다. 입법부에 행정부 산하기관을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 임원진은 이미 임기가 상당 기간 도과하고 야당이 만든 방통위 마비 상황에서 장기간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이익의 상실을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항고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법원과 헌재는 이진숙 탄핵 사태로 촉발된 방송 사태의 법적 논란을 조기에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2.3회 회장 이준배 이런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긴급해서 휴가 중임에도 여러분께 녹화로 제가 논평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 결론은 3개입니다. 사법 쿠데타에 대한 범정부 그리고 범여권 자유파 전체의 가장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행정부는 사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이미 MBC 제3노조 성명에도 나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법의 이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의 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방통위는 즉각 항고해서 항고심을 통해서라도 이 잘못된 사법 쿠데타를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겁니다.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자체의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것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대법원장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법원 차원에서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런 사법 쿠데타로 인한 이 사법 정의의 추락을 바로잡기 위한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지적합니다. 셋째, 야당은 뭐 경사난내 하는 식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자존감이 없는 지금의 입법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그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인사권의 심각한 침해를 통해서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부 또한 남의 일처럼 넘기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저 종북 주사파들이 나설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의 결의를 다지고 대법원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방문을 포함해서 이 사법 쿠데타를 저지하고 올바른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가장 선두에 나서서 이 문제를 위해 투쟁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불쑥 나타나서 여러분께 이런 무겁고 심각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또 긴급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그냥 편하게 휴가를 보낼 수가 없어서 급하게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 말씀을, 제 생각을 전해드리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드립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네네. 지금 MBC 관련 아니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네. 지금 사실 저 MBC에서 MBC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분들 지금 쇼크 받아가지고 네네. 일부는 굉장히 실망하시고 있고 예. 일부는 이게 도대체 이 재판부의 이 결정이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재판부가 소위 말해서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뭐 이런 각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저도 뭐 제 개인 유튜브에 하나 논평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저 비법률 전문가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1번 신임 박문진 이사들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권태선 현 이사장도 했고 예. 요번에 그 박문진 이사에 지원한 사람들도 했는데 예. 지원자들의 그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는데 권태선 이사장 그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명을 아직 받지 않은 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은 그냥 신청을 해서 어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이것을 다툴 만한 소송의 주체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법원이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현재의 이제 임기 만료된 이사장의 경우에는 현재의 그 방문진법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 임기가 개시되기 전 단계, 새로운 이사들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이사의 지위와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주체 또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인데 그 얘기를 저는 보면서 이게 과연 절차적인 하자만을 다투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원고적격이라고 하는 그런 소송 주체성만 가지고 두 어떤 사람들의 지위를 갈라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권태선 이사장 8월 12일 날 이미 끝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임기가 끝나서 이제 이사장이 아닌데 네.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처분 신청 때 주로 원고의 주체 가지고 많이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임기가 끝난 사람을 그걸 존중해 주면은 이거 그러면 이제 박문진도 그렇지만 KBS 이사 같은 경우도 나갈 때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면 이거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라는 게 이제 우리 도 변호사님도 또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주실 텐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개인의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손해하고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이걸 사실은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불행히도 공공복리를 별로 집행정지 판단할 때 중요한 가치로 놓고 판단하진 않고 개인이 생각할 때 나 이거 좀 억울한 것 같다.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냐. 여기에만 너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런 좀 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태 변호사님, 이 공공복리라고 하면 MBC 방송 정상화가 공공복리의 최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집행정지라는 것이 가져오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 원래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가처분이란 말만 들어도 깜짝 놀랄 만큼 이상한 가처분을 이제 많이 겪어봤는데요. 뭐 구속 결정이라든지 이런 그 재판부의 그 판단 중에
직접 효과가 강력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또 이제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행정법원에서의 집행정지 일종의 임시 처분이지만 바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만큼 사회적인 책임이나 사실 국가적인 파장이나 많이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 시기부터 관심을 가진 분들은 많이 우려하시겠지만 법원이 과연 우리 그 정당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법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 통합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보루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마지막에 이제 법원에 가게 되고 그렇다면은 법원은 치열하게 갈등하는 양당사자 사이에서 양당사자가 상당히 수긍할 만한 어떤 것을 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기부터 우리는 편향된 어떤 법원이라는 그 느낌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집행정지 판단에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드리면은 이렇게 2인 어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체제로 6명 박문진 임명하는 게 잘못이다. 언제 다 검토했겠느냐.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볼 것도 없습니다. 빨리 열어가지고 탄핵 그 소추 기각해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만에 어땠습니까? 하루 만에 탄핵했죠. 하루 만에 박문진 이사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잘못됐다면서요. 절차적으로 너무나 하자가 크다면서요. 하루 만에 임명한 지 하루 만에 무슨 일을 했다고 그거를 탄핵을 해버립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하루 만에 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잣대가 그 어떤 결론을 향해서 편향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공공복리적인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MBC 방송 정상화거든요. 예.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지금 만나면 불쾌한 친구가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이 뭔가 이제 정의와 관련된 판단이 좀 도치돼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법원은 항상 이 절차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마치 다 모든 정의를 다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2인 체제, 5인 체제 이거 갖고 사실 오늘 시비를 걸어서 맞습니다. 집행정지 인용해 줬어요. 네. 자, 2인 체제 우리가 원했습니까? 5인 체제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2인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을 때 그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결정을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떤 급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에서 야 이진숙 너 방통위원장 되면 바로 탄핵할 거야. 협박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그럼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2인 체제가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중립적인 판단에 대한 기초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야 이게 5인 체제 아니니까 뭐 문제 있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법원은 정의에 대한 판단을 절차 뒤에 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오늘 이승우 변호사님 아주 명언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통위가 5인 체제인데 네네. 5인 체제가 안 되는 이유가 민주당이 추천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기들이 지금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을 안 했어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해놓고 나니까 야 이제 이진숙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 2명 추천할게. 그러면 2대2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식물 방통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이 참 타당한 것 같아요. 네. 쉽게 하면 본안 소송까지 가면은 네. 보통 한 통상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그 사이 항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궁금증을 많이 가지던데 오늘 이 방송을 MBC 그 제3노조 관계자들도 보실 것 같은데 항고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고한다고 김태규 했어요. 위원장 말씀하신. 네, 항고하면은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뭐 법원에 여러 가지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의지만 가진다면 빨리 하죠. 의지만 가진다면.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그 저는 사실은 우리 87년 헌법 개정 때 들어온 적법 절차 원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인류 문명이 도달한 최고 원리 중에 하나가 적법 절차 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러니까 내용만이 아니라 절차적인 과정상의 부분 또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 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원리를 편파적인 거로 쓰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몽둥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보석 같은 거를 그냥 개차반을 만들어 버렸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2인 체제로 위법한 이렇게 5인 이걸 임명한다. 이거는 상당히 그 적법 절차의 정신으로 말한 겁니다. 높은 단계의 이런 기준을. 그러면은 그런 높은 단계 기준을 갖고 있는 일종의 흐름이 그 우리 강규영 이사 같은 사람 왜 그렇게 했습니까? KBS 장악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고 그 이렇게 심사한다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힘센 놈이 방송 먹는 거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맞습니다. 그 흐름에 서 있다가 갑자기 지금 임명한 5인에 대해서는 절차가 틀렸네 어쩌네 하면서 집행정지까지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 강규영 그러면은 이 5명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강규영 이사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석고대죄를 하면서 일주일간 한 달간 사과하고 정말 울고 불고 하면은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마음대로 하고 지금은 또 그 칼을 들어와 가지고 그걸 들어가지고는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소중한 원리가 뭐가 돼버립니까?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 잘 화를 안 내시는데 네. 오늘 열받으신 거 보니까 오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결정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형사법원도 집중심리라는 걸 하고 예. 민사법원도 집중심리라는 걸 하고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행정법원이 본다면 본안 소송도 집중 심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 기일을 하면 사실공개 다 확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보이고 탄핵 소추 관련돼도 사실 제가 똑같다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거 지켜보면서 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갈지 좀 보다가 방향 정해볼까 뭐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합법적 판단에 개입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겠다. 라는 의지를 좀 가져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거 다 만들어주면 우리가 가서 뭐 그거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서는 도장만 찍어주고 나오는 형태로 사법부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적법 절차 굉장히 좋은데 적법 절차권 남용하라고 헌법에 넣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진짜 그 헌법재판소 탄핵은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그 말씀드려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탄핵 소추 절차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졸속 탄핵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실제로 졸속 탄핵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만일 그 미국처럼 그런 경험이 많은 곳이었다면 제가 아쉬운 거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나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탄핵하는 국회법은 위헌적이다. 라고 위헌 선언을 하면서 각하를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때 인용을 못할 거였으면은 미국처럼 지혜를 발휘한다면은 야 이거 졸속 탄핵하게 만드는 국회법이 위헌이다. 따라서 그 위헌적인 법률에 기반한 이 탄핵 소추 나 각하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졸속 탄핵하게 하는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지 않고 우리는 졸속 탄핵하는 조항을 20년간 유지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때만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제발 좀 언제까지 이렇게 탄핵 남발하게 하고 졸속 탄핵하게 하고 형식적 다수만 되면은 무차별적으로 국가를 마비시키고 파괴시키는 방향을 허용할 거냐. 책임감을 갖는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때에는 분명히 야 이거 국회법 문제 있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이 오늘 행정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본 많은 그 MBC 제3노조 관계자들 그리고 MBC 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히틀러도 합법적인 투표로 총통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이거 유사한 것 같은데 지금 권태선 이사장의 어떤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줌으로써 MBC 방송 정상화라는 이 사회복리 공공복리적인 어떤 대주제를 그냥 망가뜨리는
이런 결정을 지금 재판부가 한 것 같은데 참 이거 큰일입니다. 헌법과 관련돼서 이제 그 많은 교수님들도 그렇고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한 권위주의적인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에 대한 어떤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대 조직에 의한 사적 조직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더 심각한 문제다. 그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 간의 기본권 갈등 수준을 넘어서서 조직적 압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좀 전근대적 사상 속에서 절차적 논리에서만 이렇게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사회가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미국이나 뭐 선진 국가에서의 사법은 적극적 사법 행정이 나타날 때 그거는 뭐냐 정치가 혼미할 때 적극적 사법 행정을 통해서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갔다라고. 근데 그 역할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좀 할 때가 이미 많이 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 또는 계엄령 선포한다 뭐 이런 괴담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계엄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가 151명 이상만 반대하면은 계엄령 바로 해제해야 되는데 이 괴담 선동하지 마라 국민 안 속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MBC 보도가 지금 이제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저렇게 계속 새로운 이사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리를 차고 앉아 있으면 MBC 보도가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이런 괴담 선전선동에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참 저는 그 독도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 지금 왜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 이런 건축물들을 막 교체를 하냐, 철수를 시키냐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10몇 년 돼 가지고선 하도 낡아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손도 안 돼 가지고 교체를 한 것이고 결국 이제 좀 손봐서 더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걸 이제 뭐 독도를 팔아 넘겼다 막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지금 이제 친일 그리고 뭐 또 그 이제 10월 1일 이거를 뭐였죠? 뭐 일제 뭐 총독부를 뭐 설치하는 날 아니 조선 총독부. 저는 이런 거를 어디서 이렇게 또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조선 총독부 설립일을 저는 제 주변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저 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것만 파고드는 건지 그런 걸 끼워 맞추면서 이게 흔드는 걸 보니까 결국에 지금 참 저 좌파 진영에서 이런 언론의 이 정상화를 앞두고선 그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나.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장관 후보자께서 말을 너무 세게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게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발언인지 어떻게 보세요? 만약 김문수 후보자 지금 후보니까 후보자가 거기서 이제 허위의 발언을 했거나 예. 상식 밖의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정서상 예. 그러면 거기서 걔네들이 난리를 쳤겠죠. 예. 근데 본인들 뭐 OX 퀴즈 하듯이 뭐 질문을 던진다든지 지네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인즉슨 뭐냐면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에서 걔네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은 김문수 도지사를 거의 2년 공방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후보의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 논쟁을 끌고 와가지고 봐 이런 사람을 후보 그 장관으로 이렇게 지금 추천하려고 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저 좌익 애들이 공격을 못하는지를 이번에 정말 이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저기 허위사실 유포한 거에 대해서 고발장을 2개 써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피고발인이 누구죠? 밝힐 수 없습니까? 네,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아니고. 그럼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청문회 관련. 그렇죠. 제가 관련. 청문회 하기 전에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청문회에서 더 많은 허위 사실 유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랑 같이 킵했다가 같이 고발하려고.
제가 두 건을 써놨습니다. 야, 우리 오상종 고발 황제님은 참 우리 연구할 만한 아주 존경합니다. 네. 지금 그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제주 4.3은 공산 폭동 아닌가? 국가의 사과는 선량한 희생된 선량한 양민에 대한 것이지 4.3 폭동을 일으킨 김달삼 등 남로당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이 두 개를 계속 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거는 그 태용호 전 의원도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결국 김일성의 지시로 김달삼이 이런 이제 무장 폭동을 이제 350명을 데리고선 이제 경찰서를 습격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우익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이 공격을 가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차원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말 죄 없고 억울한 국민들이 희생된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걸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거 인정해라. 제주 4.3에 대해서 뭐 이거 발언 사과해라. 그리고 이걸 이제 마치 국가 유공 차원으로 띄워주려는 이런 의도가 보였는데 저는 이번에 김문수 위원장께서 이거 공산 폭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그 메이저 언론에서는 막말, 이렇게 뭐 극우 프레임을 씌워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내가 죄송했다라고 했으면은 그걸 바라보는 참 지지자나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양보할 것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과거에 다른 막말은 인정을 하지만 제주 4.3은 공산 폭동이 맞다라는 점을 확실히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우파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역사 전쟁에 좀 밀려왔다면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이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싸울 때는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바라봅니다. 근데 그동안 뭐 국민의힘이나 뭐 전신인 뭐 저 미래통합당이나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시절에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시원하게 밝힌 우파 정치인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 말고는 없었고요. 근데 태용호 의원이 이제 김일성 지시로 벌인 공산 폭동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과 이제 좌파 언론이 다 공격을 가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에서는 그거는 태용호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왜 밝히지 않을까요? 아쉬운 게 많죠. 그들은 앞으로 재선 3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좌익들로 공격받는데 조직은 없고 뒷배경도 없고 그러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못 갈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있는 과정이고 의도적으로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전 도지사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잖아요. 예. 전 재산이 10억 원 안팎입니다. 네. 아쉬울 게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자유연대하고 토론회에서 이제 불러서 우리가 강연도 듣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토론하시다가 말고 청중이랑도 그 당신이 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해서 그것부터 딱 사실관계부터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파격적인. 예. 아니 누가 말아 뭐 얘기하든지 말든지 하고 넘어가실 텐데 아니야. 우리부터가 그게 공부가 돼야 되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이 민노총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얘네들이 다 이 민노총 들어가면 거기서 다 이제 공유가 돼. 링크가. 예. 정교조 등 해서 이렇게 쫙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가 보거든요. 어디 고발할 거 없나 이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4.3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건과 사고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5.18은 이제 또 특별법이 있으니까 제가 그 논의하고 지금 얘네들이 4.3 사건 이것도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 거기 민노총 애들을 이제 영상도 제가 한 번씩 보면서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했는데 한 90대신 분이 영상이 나와요. 민노총 그 홈페이지 영상이 그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그걸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쇼츠로 뿌렸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그런 당시 40년대 후반 당시에는 90%가 사회주의였다. 그래서 그분이 북한군 군가를 불러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불러요. 그때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2020년대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이 쌓아 올린 이 주제가 아마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행정법원이 MBC 신임 박문진 이사들 지금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 권태선 지금 현재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 임기는 끝났어요. 8월 12일로. 예. 그런데 이 권태선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서 지금 뽑힌 새로운 6명의 지금 그 박문진 신임 이사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짧게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AI 판사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긴 말을 짧게 하는 저 이 실력 어떠세요? 대단하십니다. 그쵸? 나 이 생각을 못했네. AI 판사 필요하다고. 아 저는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한참 길게 설명했어요. 방금 우리 지금 이영풍 기자님도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몇 년도에 재판도 있었고 무슨 있었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판결에서 고대영, 김장겸 그 당시 판결 무척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판사 믿으세요? AI 판사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판사. 야, 그럼 AI 진행자도 나오면 우리 다 잘리겠는데. 아니죠. 진행자는요 가슴이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AI가 되지 않아요. 판사는 냉정하게 과거에 축적되어 있는 정말 많은 판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 말도 안 되는 판례를 내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소심 가서 뒤집어지겠네. 본재판 가면 뒤집어지겠네. 대법원 가면 뒤집어지겠네. 자 뒤집어지는 호떡 아니죠? AI 판사가 나오면 호떡 판결 없어집니다. 야, 호떡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우리 사법부의 권위가 이 스스로 이렇게 침해 당하고 위상이 추락하는 발음 다시 치매가 아니고 침해. 조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코로나 걸렸다는 이재명 당대표는 뭐 병상에서 진료는 안 받고 야, 저 서울시 지하철역에 있는 저 독도 조형물 없어진 거죠. 빨리 진상조사 TF 만들어봐. 뭐 강덕구 의원은 뭐 10월 1일 공휴일이 뭐 조선 총독부 설립일인데 이거 뭐 친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단은 뭐 팩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0월 1일은 그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한참 밀렸잖아요. 예.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다시 이제 북진하면서 38선을 통과해서 북진한 그 시점을 기려가지고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했습니다. 육군 3사단입니다. 3사단이 3사단. 3사단 출신이세요? 아니 그 그게 옆에 아니고. 있는 부대인데요. 예. 3사단이 38선을 제일 먼저 돌파했죠. 예. 아니 3사단을 강조하셔서 혹시 3사단 출신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헷갈리실까봐 1950년 10월 1일 육군 3사단 23년대 병사들이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서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서 10월 1일 국군의 맞습니다. 날로 예. 공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강덕구에는 왜 그 조선 총독부가 왜 연상이 되는 거죠? 저 할 말 있어요. 네. 이것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아니 왜냐면요. 10월 1일이 1953년 10월 1일이 사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된 날이에요. 그렇죠. 그날 아니 여러 가지 일인데 혹시 우리 원 변호사님은 네. 10월 1일 기억나는 의미 있는 행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본인 인생에 글쎄. 이게 각자 자기 거 있거든요. 중요한 날 이렇게 있는데 예. 어떻게 이분은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날을 그렇게 가서 집어낸대요? 이거 총독부 설립일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니 일본의 그 총독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 보니까 상당히 친일파네. 친일파인가? 본인이 친일파구나. 제가 모르지. 자기 아는 한도 내에서 예. 영어 공부를 하면요. 외국어를 공부하면 아는 단어만 들려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평소에 갖고 있던 자기 깊이 속에 있는 게 꺼내 나오거든요. 아니 웬만한 친일파들도 이분처럼 이렇게 이거 어려워요. 팩트를 이거는 거의 내가 볼 때는 그 일본어 능력 시험 그 거의 최고 제일 난이도 5점짜리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네. 오늘 2024년 8월 28일 오전 8시 40분에 나온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딥페이크 무서워요. 한동훈에게 손편지 보낸 고3. 한동훈 바로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님께 이렇게 편지 쓰면 이렇게 바로 답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도 편지 쓰면은 바로 답하나요?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님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잘 가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당원들은 당신을 뽑았습니다. 이러고 편지 쓰면은 듣나요?
아니 너무너무 쇼맨십을 해요. 우리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보수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은 쇼맨십이 너무 싫어서 문재인 정부 싫었고 쇼하는 거 싫어서 이재명 싫고 정말 쇼하는 거 싫다고 하는데 이거 기사 왜 나와요? 진짜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기사 하면 그럼 편지 우수수 쓰면 듣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의료 지금 이 문제를 고치고 싶거나 하고 싶으면은 대통령께 조용히 직언을 하고 당 대표로서 왜 이재명하고 둘이서 갑자기 합작궁이 되냐고요. 지금 문다의 이 사건의 중심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전주지검이 어제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조국은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아마 가고 있을 겁니다. 예, 전주지검으로 그죠? 네, 전주지검으로 가고 예. 있을 텐데 이건 또 제가 전문이에요. 아 전문. 예. 예 좋습니다. 좀 말씀해 이거를 주십시오. 제가 계속 파고 있거든요. 예, 아주 궁금했습니다. 예,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은 뇌물죄예요. 뇌물죄. 2억 플러스 알파 뇌물죄. 그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죠. 왜냐하면은 이 이상직을 중진국 자리에 앉히고 그 대신 이상직이 문다혜를 태국에 있는 문다혜를 도끼로 이렇게 딱 된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떨어진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간 매직이죠. 중진공 매간 이사장을 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본인이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 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예. 장관 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받은 게 있어서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장관은 안 되고 이 공공기관장을 준 건데 딱 떨어지는 매간매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원석의 레임덕이라고 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레임덕. 예.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게 전주지검에서 한 4년 동안 고발이 돼 있었는데 묵힌 사건이죠. 계속 묵혔어요. 예. 그런데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작년 9월에 갔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한 20명을 소환을 했어요. 소환을 하고 이제 임종석 조국 남겨놓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갔는데 그때까지 왜 대통령 전직 대통령까지 못 갔느냐 하면은 이원석이 막아서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원석이 굉장히 친문 쪽에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막 있거든요. 지금. 예. 그때 검찰 내부의 인사 정보가 친문 쪽에 흘러갔다. 네. 그때 윤상현이 한번 제기를 했잖아요. 지적을 했죠. 예, 그래서 문재인 수사를 막아서고 있었는데 이제 이원석이 9월 15일 날 퇴임을 하고 신임 심우정 후보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주지검에서 형사 3부에서 검사 9명을 전부 투입해서 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임종석이 비서실장이 소환이 됐고 묵비권을 행사했고 오늘 조국이 소환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문재인이다. 제가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죠. 문다혜 쪽으로. 문다혜로 가서.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예요. 문다혜를 걸어야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죠. 문재인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사다리가 딱 열리는 거예요. 문다혜 그러니까는 문다혜에게서 생활비나 이런 것에 2억 플러스 알파가 갔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 게 하나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상직이 돈 준 것뿐이 아니고 이제 월급 형태를 줬지만은 그리고 정착비 형태지만 그거 외에 특활비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경호처하고도 이렇게 동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인에서 유송아 이런 의상을 담당하던 김정수가 그것을 특활비로 막 썼다는 의혹에는 이 사람들하고도 문다혜가 동거래가 있어요. 동거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이상직에서 흘러간 돈만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문다혜를 압수수색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특활비 의혹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관봉권. 예, 관봉권. 나빠한 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문재인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문재인으로 안 가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이. 다른 사람 다 불러놓고. 지금 문다혜 씨 관련해서 전 남편이었던 서모 씨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2017년 말에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임종석 그리고 인사수석 조현옥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아니고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백원우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소환되는 조국이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모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전문가로서 비전문가로서 제가 정확하게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좀 이야기. 그렇죠. 우리는 정확하게 선을 지킨다니까. 가짜 뉴스 우리는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를 땐 모른다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비전문가가 또 예리한 시각이 있잖아요. 예리한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이 청와대 그렇게 인사 회의를 할 때
엊그저께 조국이 소환됐을 때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문다해도 만난 적이 없고 그 당연히 그 저기 누구냐 중진공 뭐 거기 뭐 이번에 그 이사장으로 왔던 이상직도 마찬가지지만 사위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얼굴 보고 다 만난 놈들만 다 갖다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명단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그걸 지금 비서관을 딱 보냈을 때는 그때 조국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살짝 빠지든지 그러니까 조국이 워낙 머리가 이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럴 수 있고요, 실제. 예. 두 번째는 뭐 딴 일이 그 뭐냐면 자기 또 그 주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청와대 앞에 거 나가가지고 그 ATM 기계 돈 5천만 원씩 보내고 그거 보내느라고 또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회의 참석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굴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딱 첫마디 하면서 나는 관계 없어라고 했는데 그건 완벽하게 그건 그 말은 맞지만 그걸 안다 모른다고 해서 그 결정권에 자기가 참석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있는 근데 거고요. 그 민정수석은 네.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문다혜를 알 수밖에 없고 문다혜의 남편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만나서 커피 마신 적이나 소주 마신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결정은 지금 말씀하신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어저께 압수수색 한 거 어제 압수수색했죠. 예. 그거는 비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한 건데 문다혜와 지금 이 문재인은 경제 공동체거든요. 한마디로 딱 그거를 지금 검찰이 밝히는 건데 그 전까지 생활비를 계속 줬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특활비를 줬는지 뭔지 이제 나오겠죠. 생활비를 줬는데 갑자기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저 태국에. 근데 월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거기다가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들 외국인 학교 보내잖아요. 외국인 학교 보내려면 1년 연봉입니다. 태국에서는. 예, 제가 그쪽은 그쪽은 전문가시네. 예, 태국 전문가입니다. 그 태국 왕 이름도 있잖아요. 예. 프라바 솜데 프라 짜오 유호와 부미폰 아둔야데. 이게 먼저 번 돌아가신 왕의 이름입니다. 부미폰 국왕. 예, 푸미폰 국왕. 그 푸미폰은 짧은 거고 예. 원래 긴 이름이 풀네임이 이겁니다. 프라바 솜데 프라 짜오 유호와 부미폰 아둔야데. 예, 이랬을 때 지금 왕은요? 예? 지금 왕은? 지금하고 몰라. 왜냐면 지금 아들 이름은 이 사람은 원래 딸이 왕이 되기로 했었는데 예, 예. 아들이 맨날 사고 쳤거든요. 예. 배꼽티 입고 맨날 예. 프랑스 가서 수영하고 그래서 아들 이름 아예 개차반이라서 이름도 모르고 중요한 건 이때 외국인 학교 가려면 연봉이에요. 그렇죠. 연봉 4천만 원이 넘어요, 진짜. 그러면 월급은 월급대로고 그건 또 다르게 지금 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는데 갑자기 매달 그 저기 저 문재인이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딸한테 돈을 주다가 딱 취직을 하니까 돈이 끊겼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야말로 딱 그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그게 제3자 정확히. 뇌물이죠. 그래서 요거를 파악하려고 어저께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거 외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말씀대로 또 특활비 이런 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 채용이 부적격하다. 그러니까 이상직을 채용하면은 이거 부적격하다고 이제 실무진들이 네, 이야기를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이게 진행이 되는 거 보면 강행된 거 보면은 이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체로 그 청와대 이제 인사위원회가 그 열리죠. 뭐 할 때 뭐 장관급이나 그 아니면 대형 공공기관장을 할 때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위원장이 이제 비서실장이고 그다음에 인사수석, 민정수석, 뭐 총무비서관 이렇게 쭉 참석을 하는데 다 정해놓고 내려오는 거 맞아요. 다 정해놓고 내려와요. 그런데 인사위원 이 이야기는 인사위원회 열기 전에 검증을 하잖아요. 예, 그 검증 결과를 가지고 민정수석이 참석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백운호가 참석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조국의 선에서 먼저 묵살을 한 거예요. 민정수석이 묵살한 거예요. 민정수석의 그 부적격 그때 과거에 주가 조작 경직 때문에 예, 예.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 민정수석 조국이 묵살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오늘 가서 그 이야기를 할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국이 얼마 전에 그 소환 통보 받고 자기는 이상직도 모르고 서창호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는 두 개 다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민정수석의 큰 역할이 하나는 인사 검증인데 이상직을 모른다. 그 갑자기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중진공 이사장을 시키고 그 전에 뭐 중기부 장관 달라는 말들까지 했었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럼 자기 이 조국이 일 안 한 거예요. 그럼요. 하나는 친인척 관리인데 서창호를 모른다. 사위가 태국에 가고 막 하는 그걸 모른다. 자 그러면 그 일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이게 가서 이제 묵비권 행사한다고 했는데 조국도 전략이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괜찮겠죠. 바보 전략이에요. 바보 전략. 난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면은 제가 되니까. 직무유기 뭐 이런 게 되니까 몰랐다고 하기 위해서 몰랐다고 하는데 하나 딱 걸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 문재인 정부 때 친인척 관리 행정관이 있거든요. 예, 예. 그 행정관이 원래 민주당 출신인데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하고 했던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친인척 관리를 했으니까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저 태국으로 이주한 거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왜 이주했고 또 이상직과의 관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찰이 소환했을 뿐이 아니라 압수수색까지 했거든요. 예. 뭔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묘한 게 그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지금 조국당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국당에 가 있어요. 예. 당시 당직자로. 그 수석이 조국이었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들끼리 뭔가 커넥션이 있었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당 만들면서 여기 와서 일해. 문재인 정부 끝났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네, 조국에게 마음이 빚이 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죠.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저 문다혜 씨가 그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의 딸 프랑스 국적의 양 씨와 동거래를 하거나 또 청와대 경호처 직원하고 동거래를 한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현직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 직원들하고 동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만나면 경력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사주고. 그러네요. 아, 그렇죠. 경력을 줘야 되는데 예. 동거래를 했다는 건 이건 예. 뭔가 좀 수상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그럼 같아요. 이건 우선 이제 비전문가로 얘기하면 거지근성이죠. 예. 대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다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근성이죠. 예.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말씀해 주시죠. 예. 비전문가는 뭐 아니 거지근성이니까 아니, 청와대 직원들하고 전문적으로 동거래를 설명 좀 합니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저기 합리적인 있음인데 예. 뭐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은 예. 자기 돈이면은 그러니까 양인에스스나 유성아 씨가 자기 돈이면은 대통령 딸한테 안 보내겠죠. 자기 돈이면은. 그렇죠. 특활비면은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관문권. 관문권이구나.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데 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유성아 양인에스 씨가 이제 그걸 특히 양인에스 씨는 그 소속이 정무비서관 소속이었어요. 그렇죠. 예. 특활비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 예, 특활비 예. 정무비서관 소속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심이 있는 거고 경호처는 거기에 태국까지 이제 경호원이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따라간 그 경호원의 그 계좌로 바트와 같은 것이 입금이 돼가지고 이게 한국에서 또 빠져나가서 이것 가지고 뭐 집을 샀다는 의혹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경호처 그러니까 경호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태국에 경호하러 가 있는데 내 통장 좀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 못하죠. 저 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영훈 경호처장이 검찰에 불려갔어요. 그런데 주영훈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상황에 대해서 윗선에 다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거든요. 윗선에 보고했다. 예. 그러면 경호처장의 윗선은 누구죠? 문재인이죠. 바로 문의죠. 보고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혹시 뭐 윗선이 김정숙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 문재인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소환해야 지금 돼요. 오늘 이제 전주지검의 조국 소환 수사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큰 나무를 무너뜨리려면 옆동을 이게 계속 쳐야 되지 계속 않습니까? 쳐야죠. 그 네. 과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의 인물 우리 송국건 대표님과 지석규 대표님 한 사람씩 한번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인물.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저는 이제 그 말이 이제 이어지니까는 조금 전에 이화영 그 재판 이것도 신진호 부장판사가 했던 거예요. 예. 이것도 신진호 부장판사가 했고 공판 준비기일 이재명 이것도 신진호 예. 부장판사가 했는데 자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은 안 나와도 되죠. 근데 변호인이 나와서 앞으로 뭐 그 혐의를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또 이재명의 그 재판 그 변호인들이 시간 끌기에 나섰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기록이 너무 방대해서 복사를 아직 다 못했다. 책으로 한 80권. 책으로 80권, A4 용지로 4만 예. 페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니까는 이제 검찰이 쓴 기록 같은 거죠. 해야 되니까는 그러면서 좀 이제 재판을 좀 천천히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판사가 신진호 부장 판사가 이게 기소가 된 지 2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친 거예요. 내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막 호통을 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적을 한 거죠 따끔하게. 그래서 그러면 재판이 너무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끌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재판을 수원지법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그렇죠. 그거 하는데 한 2주가 걸렸거든요. 대법원에서 기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자꾸 끌려고 하지 마라. 이거 끌려고 하는 목적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은 재판을 내가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다음 재판에서 뭐를 다룰다고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우선 그 부분을 복사해서 숙지를 하라. 그다음에 또 내가 뭐를 해준다고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부분을 숙지를 해라. 그러니까 4만 페이지 한꺼번에 다 복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다음 공판 준비기를 또 바로 정하고 이렇게 신속 재판을 했기 때문에 신속 재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주의 인물로 저는 신진우 부장판사. 아 좋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님은 사실은 그 대장동 사건부터 그럼요. 이 쌍방울 불법 송금 사건까지 네.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다 깨고 있죠. 거기 가서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김만배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를 했고 맞습니다. 예. 그 은수미 성남시장을 법정 구속을 그렇습니다.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판사.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지석규 대표님. 예, 저는 집단적 이 철면피 그룹에 예. 또 가입할 또 한 사람에 등장했던 이제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죠. 예. 조희연. 아 조희연. 예, 조희연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예. 아니 그것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예. 판결 나자마자 나와가지고 언론 앞에서 자기가 했던 대법원 판결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역사적 화해 조치고 또 사회 정의를 위한 정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직 교사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명숙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뭐 대법원에서 판결만 나오면 이자들이 김경수까지 모두 다 항상 끌어들이는 게 역사 끌어들이고요, 정의 끌어들이거든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오해 착각을 하실까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특채는 항상 있잖아요. 이제 1번 채용 있고 특채 있고 이걸 공정하지 않게 심지어 면접위원들한테 이게 이거 교육감님 뜻이 다 여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 해서 이 공정을 깬 거거든요. 더군다나 법을 불법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이 행동을 그러니까 이거를 반성하지 않고 전교조 있죠. 예. 전교조나 또 좌파 이제 교육조에 전교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교조가 이제 원래 원조고 또 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라고 이것도 좌파 계열입니다. 이자들 뭐라냐? 아니 직접 돈 받거나 뇌물, 횡령, 배임 이게 아니고 그냥 억울하게 해직된 분들을 특별 채용한 건데 이게 무슨 죄냐? 아니 백주 대낮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주의 인물 조희연, 철면피 동맹 그룹에 다시 가입한 한명숙부터 출발해서 조희연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 조희연 이제 전 교육감이 됐는데 그때 이제 특별 채용된 정교조 교사 중 한 명은 예. 자기 그 지난번 선거 때 예비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단일화한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단일화해주는 대가 아닌가? 아, 그러니까요. 이런 저 의심도 드는 거죠. 네, 딸이라하고 그 캠퍼에 가서 또 일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이런 분이 서울시 교육감이 되는지 앞으로 이 10월 16일 날 있는 보궐선거에서 우파 진영이 상당히 이거는 후보 단일화 쪽에 관심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2년 전에 그 선거에서 그 두 사람이 결국 후보 단일화 못해서 졌잖아요. 세 사람이죠, 세 사람.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 마지막 두 사람이 맞아요. 남았어. 조전혁하고 그리고 박선영. 박선영. 또 한 사람도 출마하지 않았나요? 근데 일단 두 사람이 네. 그 가장 좀 유력했어요. 두 사람만 단일화 하면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계 득표율을 보면 네. 후보 단일화했으면 한 50 몇 프로 나오고 네, 예. 여기는 38%, 네. 조희연은 38%. 그 두 사람만 단일화 했어도 한 40 몇 프로 나왔어요. 정말 제가 뼈 아프게 좌절하고 반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8년 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죽이듯이 또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진짜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탄약이 필요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만만해온 대주시라. 연일 특검법 강행하고 압박하고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 분열시키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싸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